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직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항상 반도체를 다루고 있지만 아무리 안 가는 시장이라고 해도 유난히 안 가요, 반도체가. 그렇죠. 뭐 경기 침체도 네. 그렇고 뭐 금리도 그렇고 대외적인 이슈들에 특히나 많이 때려 맞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반도체 시장 중에서도 조금 돋보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바로 화학물 반도체 그렇죠. 울프스피드 화학물 네. 반도체 업체인 이 네네, 울프스피드가 50억 달러 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또 주가 흐름도 좋고 네네. 나스닥 흐름이랑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시장도 좀 환호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합물 반도체 그 중에서 갈 종목 네네.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화합물 반도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반도체 그러면 우리 실리콘 그죠? 네. 네. 우리 규소에서 뽑아서 만드는 실리콘 반도체가 이제 대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그쵸. 화합물 반도체가 있어요. 이제 화합물 반도체라는 거는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처럼 이렇게 단 원소가 한 개인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어떤 원소가 섞여서 네.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고요.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어떤 거예요? 네, GAN. GAN. 네, 질화갈륨하고 네.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SiC. 네, 요 두 종류만 아셔도 웬만큼 이제 화합물 반도체가 이런 거다라고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왜 실리콘 반도체가 있는데 왜 화합물 반도체가 필요하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하이 볼티지. 굉장히 전압이 높거나 이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반도체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네. 실리콘 반도체는 그런 내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거죠.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가 굉장히 대용량이고 그쵸. 대전압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실리콘 반도체 가지고 하면 타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네, 견뎌낼 견뎌낼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만약에 뭐 해상 풍력에서 전기를 생산했는데 어디에 저장하겠어요? ESS에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또 굉장히 또 가혹한 환경이겠죠. 열도 많이 너무, 나고 그렇죠. 버티기 힘든. 그렇죠. 그리고 사막 같은 데서 태양광에서 전기를 네. 또 생산하면 ESS에 저장하는데 거기는 보통 몇백 도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반도체가 물리적으로는 한 150도까지 견딘다 그러는데 네. 한 100도만 넘어가도 거의 작동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물이 끓는 온도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합물 반도체가 점점 더 필요해진 거고 네. 화합물 반도체의 어떤 장점이라는 거는 스위칭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 트랜지스터라 그러죠. 네네. 우리 반도체 위에는 다 트랜지스터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는데 스위칭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제 밴드갭이 높아서 이제 RF 장비, 그러니까 고주파 장비나 뭐 레이더 이런 데도 쓰이고요. 네. 겐 같은 경우는 청색 LED에도 되게 많이 쓰입니다. 이제 LED 만들 때도 쓰이고 뭐 이런 거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반도체, 우리 뭐 전력 반도체들은 네. 그냥 우리 뭐 노트북 PC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쪽에 쓰는 거라 그러면 이제 지금 화합물 반도체는 이제 최근에 핫한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뭐 ESS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내구성 좋고 튼튼하고 잘 맞습니다. 견디고 이런 반도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화합물 반도체가 사실 딱 지금 이 시점에만 쓰인 네네. 것도 아니고 네네. 이전부터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되게 좀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결국 ESG 때문이죠. 아. 네, 이제 화석 연료, 이제 에너지 혁명이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원유나 뭐 석탄이나 이렇게 화석 연료에 많이 의존하다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다 바꾸고 있는데 네.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전기 생산을 하면 이제 직류인데 이거를 또 모터로 쓰려면 교류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이런 쪽에서 또 손실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송전 이런 쪽에서도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필요한 어떤 전력 반도체, PMIC라 그러죠.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네, 앞으로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이제 몇 년 동안은 거의 매년 거의 100% 가까이 성장한다. 이런 와. 뭐 보고들도 많습니다. 매년 100% 가까이? 네네, 맞습니다. 야, 반도체는 지금 지지부진한데 그 와중에 잘 그렇죠. 가는 반도체 분야라니. 그렇죠. ESG 이 트렌드가 지속하는 한 계속해서 수요는 또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 전기차 시장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하는지 다 그러니까요.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돼요. 아, 그럼 앞으로 90% 바뀌어야 되는데 참 한참 더 남았죠. 갈 곳이 네. 많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좋은 화합물 반도체라면 뭐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그런 기업들도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이쪽 시장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싶겠죠. 네, 근데 네. 못해요? 할 수도 있는데 네. 굳이
할 필요가 굳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뭐 실리콘 반도체 시장에 비하면 네.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아. 급성장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은 완전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TSMC나 삼성 같은 회사들은 그냥 잘하는데 기존에 뭐 선단 공정 이런 쪽으로 집중하고 네.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울프스피드라든지 투식스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업체들, 온세미 이런 업체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럼 화합물 반도체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질화 갈륨하고 실리콘 카바이드인데요. SiC. 약간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겐 같은 경우는 한 900볼트까지 견딜 수 있어요. 900V. 거의 이제 그러면 맥시멈이 거의 900볼트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리콘 PMIC하고 경쟁하는 거는 겐 쪽이라고 보면 되는 네. 거고 SiC는 정말 진짜 가혹한 환경. 그러니까 900볼트에서 막 1000볼트까지. 1000V 그러니까 까지. 산업용 뭐 이런 쪽으로 쓰는 게 이제 SiC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화 갈륨 같은 경우는 이제 RF 쪽에 많이 쓰여요. 뭐 위성 안테나 뭐 이런 네. 쪽에 이제 쓰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최근에 좀 이제 호황을 받고 있는 좀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SiC 쪽인 것 같아요. SiC 쪽? 네, 전기차 쪽이나 이제 특히나 전기차 인버터 컨버터들의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되면 우리 보통 그 자동차 그 전기차 플랫폼 보면 스케이트보드 타입이잖아요. 네. 그렇죠. 배터리가 쫙 깔려 있고 바퀴가 달려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부품들이 인버터 컨버터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인버터 컨버터 같은 것들이 붙어 있냐면 네. 전기는 직류인데 네. 이 모터가 쓰는 전기는 교류거든요. 그럼 중간에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꾸는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나죠. 네, 물리 법칙에 의해서. 네. 그런데 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는 게 화물 반도체의 역할이고요. 일단은 전기 손실이 적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내구성이 좋다. 두 번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버터 컨버터 크기를 5분의 1, 7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효율적이네. 그래서, 그래서 테슬라가 이거를 화물 반도체 SiC로 바꾸면서 네. 기존의 실리콘을 인버터 크기를 7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요. 인버터 크기를 줄이면 거기에 배터리를 채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네.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다 화물 반도체를 쓰고 싶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죠. 공급이 못 따라가다니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은 네.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너무 해피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네. 홀로 지금, 가고 있어. 네,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오, 네. 가격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네.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실리콘 반도체처럼 막 뭔가 딱 정형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업체들도 아직까지 기술이 완벽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해야 되죠. 또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렇게 성장성이 돋보이는 반도체 분야라니 해야지. 그래서 중국도 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다고 네네, 들었어요. 맞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반도체 기술 가지고 굉장히 중국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원래는 10나노까지만 해라고 하다가 14나노까지라고 갑자기 규제를 넓히더니 네. 요즘에는 뭐 16나노까지 막 이렇게 점점 더. 넓힌다. 그렇죠. 계속 그러면 중국은 기술 독립이 계속 힘들어지는 그렇죠. 상황이죠. 중국의 지금 가장 큰 어떤 무역 적자, 자기들의 어떤 무역 적자가 나는 부분이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원유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 어떤 자기들 경기 기초 원자재인데 네. 이거를 국산화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미국이 기술을 가지고 이걸 계속 태클을 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중국은 뭐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뭐 설계부터 공정, 뭐 재료, 장비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니까. 그런데 이 2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네네. 한 70% 이상의 기술이 미국 건데 3세대 반도체는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 뭐 이런 쪽에도 많이 기술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빨리 자기들이 가져와서 하면 미국의 어떤 방해나 이런 것들을 뿌리치고 뭔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틈을 잘 활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좀 주목할 만한 화합물 반도체 업체들 네네. 어디가 있나요? 글로벌 1위 글로벌 화합물 반도체? 화물 반도체 1위 업체는 이제 울프스피드입니다. 울프스피드. 울프스피드가 있고요. 화물 반도체 웨이퍼 쪽은 이제 여기가 가장 잘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투식스라는 회사도 네. 있고요. 미국에. 그리고 이제 온세미 컨덕터 라는 회사가 온세미. 있습니다. 예. 온세미 컨덕터 같은 경우는 원래 실리콘 기반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가 화물 반도체 쪽으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죠. 세계 2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지금 세 기업 다 네. 미국 업체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도요타가 네. 의외로 또 이쪽을 잘한다라는 네네.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도요타는 또 무슨 일인가요?
도요타가 의외로 화물 반도체를 잘해요. 오, 무슨 일이에요? 도요타가 이제 일찍이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일찍 알게 됐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팹을 직접 가지고 있어요. 팹을. 네, 화물 반도체 팹을 가지고 있고, 설계 기술부터 팹 그리고 후공정 뭐 이런 것까지 다 수직 계열화해서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도요타가 전기차 시대에 되게 좀 늦었다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도요타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핵심 무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가 화물 반도체고요. 그 다음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예요. 이 두 가지 기술을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한 도요타는 언제든 전기차 시장에서 치고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걱정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니까 우리가 직접 하자. 약간 네네, 이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팹까지 가지고 있고. 그렇죠. 오, 무서운 성장이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네네. 먼저 1등 글로벌 네네. 화합물 반도체 회사가 울프스피드죠. 네네. 울프스피드 소개해 주시죠. 울프 스피드라 그러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크리라고 하면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청색 크리, 예, 네. CREE라는 회사였는데요. 네. 이름을 바꿨어요. 아, 네, 원래 크리라는 회사는 이제 청색 LED 이런 쪽으로 되게 네네네.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겐이라는 소재를 청색 LED 쪽에서 되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LED보다는 결국 뭐 이제 전기차나 ESS 이런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울프스피드로 바꾸고 LED 사업을 떼내고요. 네. 그리고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쪽으로 사업을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위 기업이 온세미. 네네. 온세미컨덕터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뭐 온세미는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또 투자를 열심히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력 반도체 2위 업체고요. 최근에 경기도 부천에 네. 1조 4천억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네네. 이렇게 투자한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나라의 네. SiC 화물 반도체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온세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다가 생산 시설을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수정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페어차일드라는 회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예전에 윌리엄 쇼클리라는 아저씨가 트랜지스터를 발명해서 반도체 시대를 열었잖아요. 네. 그래서 노벨상을 받고 윌리엄 쇼클리가 엄마가 사는 집 근처에 쇼클리 랩을 만들었는데 그게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설명해 주셨죠. 네네네.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쇼클리 랩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쇼클리 아저씨가 좀 성격이 괴팍하다 그랬잖아요. 같이 일하기가 힘드니까 쇼클리 랩에서 못 견뎌서 나가서 8인의 배신자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네. 그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페어차일드라는 회사를 갔습니다. 페어차일드로. 네. 그래서 페어차일드 출신들이 수많은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죠. 뭐 이제 인텔, 고든모어 같은 분들도 페어차일드 출신이시고 네. 그리고 뭐 로버트 로이스라든지 뭐 AMD 창업자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페어차일드 출신이라고 해서 페어칠드런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원래 부천에 페어차일드 팹이 있었어요. 그거를 온세미가 인수를 한 겁니다. 왜 부천에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 페어차일드가 굉장히 일찍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팹 투자를 했었어요. 네, 예상외로 부천에다가. 이건 네. 약간 조금 생소해요. 네. 네네. 왜 우리나라지? 왜냐면 왜지? 뭐 네. 우리나라가 80년대 뭐 70년대 이때만 해도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고 삼성은 메모리 쪽으로 이제 이렇게 집중을 해서 가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좀 진출을 했었어요. 약간 네. 가망이 보였나?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라는 거는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훈련된 양질의 인력들이 아. 되게 많았기 때문에 페어차일드가 이제 팹을 꾸리고 있었고 네. 그 팹을 그대로 인수를 한 거죠. 온세미가. 그런데 너무 구형 팹이다 보니까 네. 이제 요거를 투자를 해서 리뉴얼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뭐 DB 하이텍 뭐 이런 네네네네.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페어차일드 팹을 인수해서 막 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또 굉장히 연이 깊다. 연이 깊은 회사입니다. 일단은 이제 온세미 같은 경우는 이제 SiC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이제 3,500억 규모 소재 부품 장비를 이제 한국 업체들로부터 조달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현대차를 노린 거죠. 네, 현대차에 팔아먹을 건데 어쨌든 이제 그래도 해외에서 만들어서 현대차에 팔아먹는 것보다는 국내에 서플라이 체인을 꾸려서 고용 창출도 해주고 좋죠, 서로 좋죠. 윈윈한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그림.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글로벌 화합물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보통 네네. 미국 위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늦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의 화합물 반도체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하고 있나요? 특히나 SK 그룹이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디요? SK 실트론이라고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네.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SiC 웨이퍼 이제 이거를 생산하고 있어요. 듀폰에서 이제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좀 요거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SiC 웨이퍼용 이제 로 머티리얼 소재 요런 쪽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X 세미콘은 이제 우리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회사인데 이제 SiC 쪽으로도 이제 열심히 SiC하고 뭐 겐 이런 쪽으로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네. DB하이텍은 이제 8인치 웨이퍼 이제 쪽 기반으로 파운드리 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이런 화물 반도체 쪽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스티라는 회사의 자회사 예스 파워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이제 화물 반도체 설계 기술, 제조 기술이 있었는데 요거를 네. SK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SK 실트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물 네네. 반도체 쪽을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럼 SK 하이닉스와는 네네. 또 어떤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네네. 하게 되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뭐 당장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주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주력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가 있죠. 파운드리 회사가 있고 네. 거기가 이제 키 파운드리즈도 인수했죠. 근데 8인치 웨이퍼 기반이긴 한데 사실 그 화물 반도체가 집적도가 높진 않아요. 이게 설계가 뭐 실리콘 반도체처럼 굉장히 집적도가 높진 않은데 그냥 이제 PMIC 이런 쪽으로는 이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파운드리 사업 쪽하고는 뭔가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낼 수도 있다. 네, 아직까지 네. 구체적인 거는 없긴 한데요. 향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온세미가 현대차를 좀 네네. 노렸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대차에서도 직접 이 네네. 화물 반도체 쪽으로 뭐 투자를 하든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떤가요?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차량 반도체 쪽 직접 설계하거나 뭐 제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네. 현대 오토에버라는 아, 이제 회사가 이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설계 쪽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순위는 아무래도 MCU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굉장히 쇼티지로 고생을 했던 MCU 쪽에 이제 이걸 먼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네. 같고 장기적으로는 뭐 화물 반도체도 직접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기술이라는 게 네네. 뭐 내가 하고 싶어라고 해서 한다고 뿅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아니니까. M&A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화물 반도체 관련 업체들은 몸값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정도 네네네. 아니면 좀 인수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물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반도체가 참 안 가고 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화물 반도체 쪽은 앞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댓글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 본인에게 있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